자,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등장하니까 이걸 이제 이 충격을 보자 이거예요. 트럼프는 소위 미국판 파시스트죠. 솔직히 말해서. 미국판 파시스트예요. 파시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뒤에서 얘기했지만, 이번에 그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워싱턴으로 한 비행기가 헬기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랬는데, 이걸 뜬금없이, 바이든의 다양성 정책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미국은 다인종 사회잖아요. 다인종 사회다 보니까는 소수 인종들에 대해서도 좀 일자리 이런 데서 좀 배려하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것의 약자로 DEI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생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앉았잖아요. 이게 바로 갈라치기죠. 갈라치기요. 그러면서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심각한 장애 있는 사람들 채용했다는데 근거는 제시를 못하는. 이 사람 특징 중 하나가 보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파시스트의 특징이죠. 예? 이런 파시스트가 미국에서 왜 등장했느냐?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를 여러분들 이해하는 거는 제가 이제 연휴 전에 창작가 비평사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모의 특집으로 트럼프 시대에 대해서 이제 대담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김준현 교수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국제 관계라든가 국제 정치학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런 표현들을 해요. 트럼프는 굉장히 예측 불가한 이런 표현하는데 제가 트럼프는 예측하기 굉장히 간단한 사람인데 간단한 사람이다. 그러면 왜 정치학 하시는 분들이 국제 정치학 하시는 분들이 예측 불가하다 그러냐? 그분들이 공부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미국이 주도로 만든 국제 질서 있잖아요. 국제 질서. 그리고 그 속에서 미국의 그러니까는 소위 정치 엘리트들이 세계를 그러니까 관리하던 시기에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이론인데 근데 그거 사실은 그러니까 화석화가 됐거든요. 경제 이론도 안 맞는 게 맞지만 국제 정치 이론도 안 맞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보니까는 트럼프가 이해하기 힘들지. 예? 이해하기 힘드는데 트럼프는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트럼프는 철저하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비즈니스 사고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데잖아요. 이건 비즈니스라는 건 뭡니까? 비즈니스라는 것은 현실이 변화하면 거기 신속히 대응을 해야 돼요. 정치 질서는 잘 안 바뀌잖아요. 이게 예? 비즈니스는 현실이 변화했는데 거기에 옛날처럼 안 변하고 있어. 그럼 망하는 거죠, 기업이요. 돈 못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트럼프는 뭐냐면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사고로 이해하면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트럼프는 그랬을 때 뭐냐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 그 장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전략에 관심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냐? 장기적으로는 자기 대통령 그만두고 난 이유거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10년 후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이야, 이 사람은요. 그 장기적 이익 전략에 관심이 없어. 예? 미국이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인기가 떨어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가치가 훼손되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 그랬었잖아요. 그런 관심 없습니다. 그게 무슨 미국한테 무슨 밥 먹여주냐 이거지. 쉽게 얘기해서. 예? 자기 임기 안에요. 자기 임기 안에 자신과 미국의 최대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미국의 최대 성과를 만들어내면 자신의 성과도 올라가는 거니까. 예? 그래가지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야. 예? 예? 자기 임기 동안에 나온 수치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했습니까? My proudest legacy will be that of peacemaker and unifier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화를 수립하는 그런 자기가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전쟁을 가자 전쟁부터 종식시키고 우크라이나도 종식시키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주로 전쟁 종식시키면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많이 거론되잖아요. 트럼프는 이거 원하는 거예요. 이거 원하는 거야. 예? 이거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다른 국가들한테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한테 협박을 하든 뭐하든 간에 자기 목표 달성하는 거야. 그 속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이 뭡니까? 달러 찍어내는 거하고 군사력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뭡니까? 시장 크기잖아. 시장 크기요. 경제 규모가 제일 큰 나라니까는. 예? 그러니까 관세, 저기 무역 이걸 압박하고 공포 분위기 몰아넣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미국의 이익을 이해가지고, 예? 미국에 와서 생산하라. 이러는 거고, 예? 미국에다가 값싸게 파는 거, 에서 뜯어내가지고, 그걸로 그러니까 재정 부족한 거 메우겠다.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이게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취임식 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묻더라고. 아, 왜 보편관세 한다면서 보편관세 얘기 안 하고, 예? 취임할 때는요, 보편관세 얘기 안 하고, 타겟으로 이렇게, 예,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취임식 할 때만 하더라도, 1월 21일인가요? 취임식 할 때만 하더라도, 멕시코, 캐나다, 중국 정도 이렇게 이제 했는데,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 안 했었잖아요. 보편관세 왜 얘기 안 하냐는 거야. 그러다 가서 그 얘기를 왜 취임식 때 해야 돼? 내가 그랬어요, 오히려. 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취임식 때 오히려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미국의 많은 그러니까 그 서민들의 일자리 중에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하여간 이게 뭐 있습니까? 그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팁을 받아가지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팁 소득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면 세금을 없애주겠다 이거예요. 세금을. 그러면 그 사람들 좋아할 게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의 종사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세금 없애주겠다 이거야. 팁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 없애주겠다 이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된 거는요, 서민들한테 표를 많이 받은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요. 서민들이 대다수고. 그 서민들한테 그러니까,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딱 던져줘. 예? 던져줘. 그러니까 팁에 대한 팁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 근데 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장률 이런 거 아닙니다. 바이든 때 성장률 좋았잖아요. 근데 성장률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나라 서민들 하위 50% 같은 경우 성장률하고 자기 삶하고 별 관계가 있습니까? 별 관계 없잖아요. 예? 별로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서민들한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요즘 시기에는 물가입니다. 물가는 있잖아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타격 안 받아요. 네?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랐는데 고소득자는 별로 타격 안 받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요. 인플레 높아도. 서민들이 타격을 받지. 네? 그러니까는 근데 보편관세를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네? 인플레이션 올라간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거를 같이 버무려 가지고 발표를 안 한 거야. 그 버무려 발표하게 되면 팁에서 생긴 소득에서 세금 빼주겠다고 하는 것에 효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굉장히 그런 점에서 영리한 사람이야. 이거 뭐 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당연하죠. 그런 계산 정도야. 그러니까 그걸 동시에 왜 어차피 추진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걸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뭡니까요? 유가도 낮추겠다 이거잖아요. 유가도. 왜? 유가라는 게 서민들의 그러니까는 미국은 자동차 없이 못 살거든요. 예? 인플레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많은 나라에서 서방 지정에 있는 거지만은 미국에도 반중 정서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반중 정서가 굉장히 심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아예 미국도 굉장히 심합니다. 유럽도 그렇고. 예? 이건 중국이 잘 생각해야 될 문제야. 그 자기 임기 안에 이건 모르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중국 제압이 최대의 목표야. 어쨌든 간에. 예? 그러니까 중국을 제압하는 데 속에서 중국을 제압하고 이건 최소한 최대한 양보를 도출하겠다 이거야. 트럼프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굉장히 안 좋게 봐요. 그런 발언도 많이 했고. 예? 근데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기 임기 안에 미국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려면요. 미국이 만들어놓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놓은 다자주의 질서. 예? 세계 무역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거잖아, 사실은요. 다자주의를 하게 되면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결정이 안 돼. 이게 주권 국가들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똑같은 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자주의 질서는요,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 질서나 국제 기구는요, 아주 성가시게 보는 거야. 성가시게 보는 거야.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미국의 이익을 추구 못한다 이거죠. 네? 이걸 추구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 트럼프가 왜 여러분들 그 당선됐는지 아세요? 이건 그 그걸 월별로 나누는 거지만 쉽게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파란색은 미국의 성인 중심으로 해서 상위 1%, 오렌지 색깔은 하위 50%의 실질 소득입니다. 아니, 세전 소득이요. 세전 소득의 비중입니다. 비중. 1980년부터 92년이 공화당 정권입니다. 공화당 정권. 예?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92년부터 2000년이 클린턴 민주당 정권이었었죠. 그리고 2000년부터 2008년이 아들 부시 주니어 부시가 그랬을 때고 했었고요. 2008년부터 2016년이 오바마 때죠.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이 트럼프 때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이든 때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하위 50%만 딱 비교해보세요. 하위 50%를 보게 되면은 오바마 때요. 오바마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흑인 대통령, 역사상 최초에. 예? 진보적일 거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위 50%의 소득이 13.6%에서 12.9% 떨어집니다. 예? 트럼프 때 그거를 13.7%까지 다시 끌어올려. 바이든 때 13.5%가 다시 또 떨어졌었어. 아, 이런데, 더군다나 바이든 때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인플레이션까지. 예?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은 서민들한테 사격이 더 집중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으로만 딱 보게 되면은, 오바마 때 배신감 느낄 수밖에 없지. 바이든 때도 4년 해가지고 딱 밀어줬더니만은, 예? 흑인들하고 청년들이 밀어줬더니만은,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게 되면요, 소득 이 분배 이것만 보게 되면 트럼프가 더 잘했잖아. 트럼프가 자기 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 상위 1%도 트럼프 때 좀 줄어들잖아. 좀 줄어들잖아. 18.7에서 18.2로요. 되게 계속 올라가던 게. 예?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트럼프에 대해서 왜 거부감을 갖겠어요. 이런 거를 정치학자들은 외면을 하더라고. 예? 이게 순자산도 봐보세요. 순자산도 1980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오바마 때는 있잖아요. 오바마 때는 최악이었었습니다. 물론 금융위 충격도 있지만은, 마이너스였었어. 마이너스. 하위 50%에. 하위 50%가. 근데 이걸 플러스로 정말 끌어올려. 예? 그건, 서민들이 볼 때는 있잖아요. 트럼프 때가 더 좋았던 거야. 경제 식비가 그렇게 보여줘요. 예? 그러면서 또 뭡니까요? 불법 체류자들. 예? 걔네들 그러니까 내쫓고, 걔네들이 일자리 뺏어갔다고, 그리고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예? 서민들이 주로 그러니까 외국인, 이 근로자들 혐오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기죠. 예? 이길 수밖에 없죠. 미국의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아주 극단적입니다. 네? 하위 50%고 상위 0.1%에 보게 되면은 거의 2,800배가 넘어요. 지금 최근에만 하더라도.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사에서도 있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게 워낙 무지하다 보니까 무지하고 제가 삼무정권이라잖아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예? 근데 염치가 없다. 근데 트럼프처럼 영리하게 해야 되는데, 한국은요, 한국도 지금 양극화가 엄청 심하잖아요. 이게 파시즘 하에 배경이에요. 이제부터 볼게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거 막으려면요, 다음 정권에서 있잖아요. 많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하려면은 그 힘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거 못하면은 대한민국도 파시즘, 더 가혹한 파시즘화 된다. 파시즘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요? 파시즘이라는 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고 나가지고 굉장히 이 비관적으로 변하죠. 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으니까 전쟁에.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파시즘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불평등하다고, 불평등한 존재라고 딱 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저 나이 많은 나이 80이 된 사람한테 왜 투표권을 주냐 뭐 이런 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 중심의 사회 운영을 가죠. 독재로 귀결하는 게 이건 필수적이에요. 예? 상당히 선동적으로 갈. 그다음에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겁니까? 사람은 다르다고 보는 거니까 자기네 민족이 제일 나은 걸로 이렇게 가죠. 극단적 민족주의로 가되죠. 극단적 민족주의. 당연히 뭐냐면 자기 민족이 제일 우수하니까는 다른 민족을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제국 팽창주의라든가 그게 2차 대전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독재로 이어지는데 독재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적인 이런 저기 전체주의하고는 이건 반대하죠. 왜 그렇습니까요?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기득권층들이 반대하잖아요. 예? 그렇죠? 특권층들이 그러니까 반대하잖아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공주의를 핍니다. 예? 반공주의를 펴요. 그래서 1920년대에 20년대에요. 전쟁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유럽이나 미국이요. 굉장히 불평등이 심해집니다. 그 결과는 이제 세계 대공황이 뻥 터지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한번 봐보세요. 1920년대 서방 사회가 파쇼화가 되집니다. 파쇼화. 예? 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혁명이 또 진행되지 완전했고. 예? 그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요. 미국 데이터만 제가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하위 50% 소득 비중을 봐보세요. 1917년 1차 세계대전 끝날 해였죠. 14.61%였어. 하위 50% 소득 비중이요. 근데 이게 1932년까지 28년 32년이 이게 언제입니까? 후보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 대통령이 되잖아요. 13.22%가 떨어졌어. 쭉 떨어지잖아요. 그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야. 근데 루즈벨트가 이제 해가지고 루즈벨트가 4선까지 한 사람이죠. 4선까지. 근데 1945년 초에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사망하게 되잖아요. 제 임기도 네 번째 시작할 무렵에 1944년 2차전 끝나기 전에 루즈벨트 사실상 마지막 저것 때 거의 19.7% 20% 가까이 끌어올려요. 이게 뉴딜 개혁의 성과야. 뉴딜 개혁에 엄청나게 끌어올린 거잖아요. 이 퍼센테이지로 포인트만 보게 되면요. 근데 소득 대비 자산의 비율 봐보세요. 이것도 4.6배에서 한 5.6배까지 이렇게 증가하던 것을 2.6배까지 끌어내리잖아요. 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소득 증가속도를 빠르게 만든 거야. 네? 빠르게 만든 거예요. 자산 증가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불로소득은 억제하고, 네? 뉴딜 개혁이라는 게 뭐였었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 소위 미국의 현대적인 그 복지 시스템은 다 만들잖아요. 소위 말해 최저임금제 이때 도입되지죠. 소위 말해서 은행법을 개혁을 해가지고 금융자본들의 그러니까 저거를 이 규제를 하고 그리고 뭐냐면 이 사회보장 미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그 당시 이제 도입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중화학공업이 산업이 굉장히 활력을 그러니까 띨 때입니다. 중화학공업 혁명이 진행될 때가 그랬었거든요. 일자리가 많이 가고 그렇죠. 예? 이걸 통해 가지고 뉴딜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루즈벨트가 미국의 민주당은 전형적으로 미국 남부에 그러니까 기반을 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남북 전쟁에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내란의 역사가. 예? 남북 전쟁이라는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는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링컨 대통령 북부 기반이잖아. 흑인 해방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려 있잖아요. 남부는 그러니까 남부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토지 소유자 토지 귀족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링컨 공화당 저거하고 반대 진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루즈벨트가 소위 말해서 하위층들에다 타겟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는 소수민족 흑인을 비롯해서 소수인종들에 대해서 지지를 받게 되고 자기 기반인 남부 플러스에다가 그 지지를 받고 거기다가 뭐냐면 산업 이 개혁까지 하니까는 북부에 소위 말해서 공업 지역에서도 지지를 받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그냥 계속해서 압승을 해요. 선거할 때마다 압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거라는 것은 뭡니까요? 지지층들을 많이 확보해야 돼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소위 뉴딜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혁을 하려면은 압도적인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뉴딜 개혁과 뉴딜 연합은 동전의 앞뒷면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 나라 망합니다. 앞에서 보였듯이 그냥 나라 망하는데 저기 순식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가속도가 붙었으니까 망하는데. 예? 그럼 다음 정권이 지금 엄청난 과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일단 통합을 만들어야 되잖아. 통합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얘기한다고 통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 서민들이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끼게 해줘야지. 가능한 지지층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을까? 내란 동조 세력만 제외하고는 다 그러니까는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야. 목표를 적어도 90%까지는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목표는 그래서 설정해야 돼. 그래야 70%가 지지를 받더라도 70, 80%를 하더라도요. 90%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게 정치인들의 역할이에요. 정치라는 건요.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창조적인 기술이에요. 네? 갈등은 어느 사이에 다 있거든. 그 갈등을 해결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정치의 영역인데 창조적으로 과거의 같은 방법을 계속 해봤자 해결책이 안 되죠. 이미 다 그것 때문에 찢어져 있는데 창조적이어야 돼. 창조적이어야 돼. 정치는 창조적이어야 돼. 근데 공부는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귀족 생활만 하려고 하고 앉았으니까 국민들한테 외면받는 거지.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한국 사회 한번 봐보세요. 한국 사회가 파쇼화되는 배경 있잖아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한국의 50% 하위 50% 소득 비중을 봐보세요. 외환위기가 터지던 97년도만 해도 27% 가까웠었어요. 근데 이게 문재인 끝나는 해에 21%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변화가 없어요. 하위 50% 자산 비중 봐보세요. 이것도 줄어들었잖아요. 반면에 소득 대비 자산의 비중은 아까 앞에서 보여줬듯이 계속 증가하고. 이러니 그러니까 서민들이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겠어요? 민주당 정권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예?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이거를 전화를 시키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굉장히 압축적으로 탈공업, 산업체계가 붕괴되고 있잖아요. 제조업이 붕괴되어 왔어요. 지난 30년 넘게요. 이 결과라고 제가 지난번에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구조는 이걸 다 설명이 된다 했잖아요. 고령화니 뭐니 이걸로 설명된다 했잖아요. 저출산 양상도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거 이런 거요. 이거 봐보세요. 국민 부담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국민 부담률이요. 이거 보니까는 OECD에도 잘못 올라가 있고, 그게 잘못 올라가 있는 이유가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에 잘못 올라가 있더라고. 국민 부담률은요, 계산 간단합니다. 국민이 부담하는 것들 있잖아. 내가 월급을 받으면은 내 월급에서 그러니까 떼가는 것들 있잖아요. 떼가는 게 뭐냐면 대표 세금이잖아요. 세금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국세, 중앙정부가 떼가는 세금이 있고 지방세가 있잖아요. 자기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떼가는 것들 있잖아요. 예? 저처럼 서울에 사는 사람 서울, 그 다음에 또 이 지방자치단체 구에서 또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지방세. 국세는 이거는 국세청에서 기재부가 그러니까 이거는 산출을 하고, 지방세는 행안부에서 발표를 2023년 것까지 짓게 됐어요. 2024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찾아보면 쉽게 나와요. 거기다 사회보장기여금이라는 거 있죠. 사회보장기여금. 이것도 우리가 띄잖아. 내가 소득을 받게 되면요. 예?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적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용보험금이나 산재보험금이라든가 이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띄잖아요. 이것도 내 돈에서 띄어내니까 이것도 국민들이 부담을 지는 거잖아. 예? 이게 국민들이 부담 지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이걸 다 합해가지고 이걸 GDP로 나눈 거야. 왜냐면 이거 GDP가 아니라 이거 사실은 국민 소득으로 오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GDP로 써요. 정부에서 그렇게 쓰겠다는데 뭐 어떻게 해? 예?
이걸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이 2023년도 거가 지금 일부 국가를 빼놓고 다 나와 있는데, OECD에 다 나와 있는데, 한국, 2022년도 저기 문재인 때 만들 때는 25.7%였어, GDP 대비. 근데 2023년도에 3%포인트나 줄어들었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세금 줄여서 그런 거야. 세금 줄인 거지. 누가? 이 모피아들이. 근데 세금 줄어지면 많은 국민들 좋아하잖아요. 예? 좋아하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OECD 평균을 봐보세요. 34% 정도. 여기 G7 미국부터 해가지고 캐나다까지 쭉 한번 봐보세요. 예? 보시라고 수치를. 우리가 제일 많이 줄어들었잖아. 오른쪽은 저 북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스페인 국가라든가 동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뭐 저 이스라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기 저 호주 오세아니아에 있는 국가들이라든가 남미에 있는 국가들, 이런 나라들 다 저기 저 OECD 회원 국가들이니까 봐보세요 한번요.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하고 칠레 이런 정도뿐이 없어. 나머지 나라는 다 높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연휴 동안에 어느 이제 블로그에서 봤는데, 우리나라는 10%가, 상위 10%가 전체 세금에 80몇 %나 뭐 이런 게 올라와 있어. 그래서 80몇 % 잘못된 거고요. 2022년도 국세청 통합소득이 가장 최근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 이제 제가 방송 때는 2023년도 이제 소득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집계가 이제 거의 지금 국세청에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취득해가지고요. 근데 그러면 상위 10%가 한 77% 정도 이렇게 정도 내고 있어요. 그걸 보고서 어떤 사람이 뭐는지 알아요?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대. 네? 대부분 많은 사람이 한 38% 정도 뭐 이렇게 이런 기사에 많이 쓰잖아요. 40% 가까운 사람들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 그 상위 10%가 많은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냐면, 특별하게 더 과징하는 것도 없고요. 소득 세율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만큼 소득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야. 소득이. 상위층한테. 그 다음에, 한 38%가 세금 한 푼 안 낸다. 그거 가지고 막 열불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세금 있잖아요. 세금을 어떻게 피해?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제 혜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제요. 인적 공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공제가 있잖아요. 공제를 빼고 나면 내 세금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안 내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한테 세금 부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제 없애면 돼. 근데 공제 없애면요, 누가 제일 피해본다? 제가 과거에 보여드렸잖아. 상위층들이 제일 피해를 봐. 세금 지금부터 훨씬 더 많이 내야 돼. 공제 없애버리면요. 저는 공제 없애는 방법을 제가 권유하잖아. 대한민국은요, 국민 부담이 적은 거야. 근데 국민 부담을 늘리는 거 이거 쉽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공제를 없애버리고, 그걸로 제가 그랬잖아요. 2022년 기준 한 100조 정도가 더 거친다. 세금으로. 그걸 n분의 1로 나누자 이거예요. n분의 1로. 네? 그게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제가 볼 때는 많은 이 소득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국민 부담률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세금하고 사회보장 기여금을 상대적으로 얼마나 적게 지금 부담하고 있는가. 예? 이거 적게 부담하면 적게 혜택을 보는 거야. 예? 이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이게 국세청 통합소득 아까 얘기한 이게 우리나라 2,623만 1,458명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상위 10%만 되더라도 있잖아요. 세전 월 수입이, 세금 납부하기 전에 월 수입이 703만 원뿐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700만 원 받는 사람이요? 1년에 그러니까 1억도 안 되는 사람인데, 8천만 원 좀 넘는 사람들인데, 세금을 떼고 나면요, 575만 원으로 줄어들어. 사회보장금 빼고, 세금만. 예? 우리나라는 상위 10%부터 그 밑에는 너무 적어. 소득이. 그게 중산층이야. 상위 10%도. 그 위에 많이 쏠려 있다는 거야. 위에 많이 쏠려 있으니까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지. 소득이 많으니까 그에 비례해서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죠. 뭘. 예?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야. 2023년도까지 제가 이제 다음번에 제가 한번 보는데 최근 저거 상황이에요. 자, 한국 사회가 파쇼화되는 배경 두 번째 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우리 대개 이제 고령층들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극우라든가 아니면 이 보수 지지층들이 많잖아요. 고령층들이요. 예?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이 노인 빈곤율에, 노인을 얘기하면 65세 이상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60세 이상에 주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굉장히, 퇴직이 굉장히 빨라. 우리가 50세 전에 1차 일자리에서 되게 테스트를 합니다. 50이 되기 전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재취업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재취업이 이렇게 마땅치가 않고 해가지고 막 힘들게들 살아가잖아요. 예? 살아가잖아. 60세에 봐야 되는데, 자, 올해 70세가 되는 사람이, 올해 70세가 되면 2025년이니까 올해 70세가 몇 년생입니까? 55년생이야. 55년생이요. 저는, 예? 그 다음에 2015년에 이들이 몇 세였냐? 60세였었어. 2015년에요. 제가 그걸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2015년도부터 60세 이상 비중이 거의 20%에 육박을 해요. 인구 5명 중에 1명이 60세 이상이었다는 얘기야. 예? 이런 시대가 이미, 그래서 저는 65세 이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60세 이상으로 제가 보는 이유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 이게 지금 거의, 그러니까는 우리가 올해 이제 30% 이제 돌파할 거라고 저는 봐요. 30%를요. 5명 중 1명이 2015년부터 그러니까 60세 이상이었었어. 그러니까 일단 연령적으로 고령층들이, 옆에 나라는 일본의 고령층들도 그냥 죽자 사자 그냥 자민당만 찍는 나라잖아요. 자민당만. 이분들이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뭐가 있습니까? 한국전쟁을 전후 세대들이거든. 한국전쟁이요. 예? 한국전쟁 이후에 굉장히 힘들게 살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이 가고, 예? 박정희 때 그러니까는, 박정희 때, 이분들은 여기다가 55년에다가 20년 더하게 되면 75년이잖아요. 박정희 유신체제 때 20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야. 예?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고려했을 때 60세 이상 비중이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60세 이상 한 30% 차지할 텐데, 30% 차지할 텐데, 65세 이상 비중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언제부터 이게 되느냐? 한 2019년, 20년부터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더군다나.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그러니까 OECD에서 1등이잖아. 압도적인 1등이잖아요. 압도적인 1등. 예? 양극화에 가장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우리나라는 되게 보게 되면은 노후 준비를 못하면서 은퇴를 맞이하는 이런 사회잖아요. 65세 빈곤율 봐보세요. 예? 40%. OECD에서 압도적으로 1위인 나라.